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귤팟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님과 관련한 이야기들 진행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한 주간 또 윤한봉에게 푹 빠져 있다 오셨습니까? 예, 푹 빠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다른 이번에 그 누구죠? 왜 이렇게 무거워? 황강훈 쌤이 쓰신 책도 조금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 황강훈 쌤이 거의 이 안재성 작가가 쓴 윤한봉 평전에 이렇게 다이제스트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조금 자기 입장을 더 선명하게 이제 본인 황강훈 쌤 입장을 넣어가지고 자기 경험과 버무려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윤한봉 쌤이 쓴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쓴 부분도 있고, 안재성 쌤이 쓴 책 이름을 좀 알려주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책. 황강훈 선생님이 쓴 게 임을 위한 행진곡. 예. 안재성 작가가 쓴 게 윤한봉. 예. 임을 위한 행진 아닌가요? 행진곡인가요? 임을 위한 행진이고요. 그 책은 앞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예.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 책의 출판 목적 자체가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이게 그 예전에 윤한봉 선생님과 활동했던 사람들과 그 단체의 회원들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 목적이 좀 강하게 있죠. 네. 그래가지고 앞에는 한글로 하고 뒤에는 영어로 해서 이제 출판을 했죠. 네. 지금 말한 사람은 임씨입니다. 다짜고짜 시작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안 했구나. 네, 저는 빼빠입니다. 건죽바닥의 입시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저죠? 다이어트에 좀 감사합니다. 코가 조금 뚫리고 있는 이코입니다. 에어컨 끄니까. 네. 그 경쟁 느낌 든다. 경쟁의식 들죠. 감자가 그래서 자꾸- 계속 어떤 수식을 내다 보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다뤘던 부분들이 윤한봉 선생님의 앞선 생애, 그리고 어떤 의, 그 정도를 이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나누면은 미국 가시기 전에 전- 81년까지의 삶을 좀 위주로 저희가 윤한봉 선생님 다뤘었고,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 하고 다시 귀국하셨을 때 이야기 위주로 아마 이야기 되겠죠. 미국으로 망명을 가신 게 이제 5.18 직후, 아니, 직후는 아니고 81 81년에 하셨죠. 81년 네.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좀 하셨다가 가신 걸로. 네. 도피 생활할 때 마지막에 윤종모 쌤, 소설가 윤종모 쌤 집에도 있었고, 또 그 도피 생활을 누구랑 같이 하냐면 박효선 선생하고 같이. 토박이? 예, 토박이 이제 원래 이제 광대를 처음에 창단하셨다가 지금 토박이 지금 윤한봉 쌤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더 후배인데. 예, 그래서 광주 문화운동, 5월 문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박효선 선생하고 같이 도피 생활을 하고, 미국 망명 전에 이제 독일 망명을 한번 꿈꾸셨었죠. 예, 독일 망명 꿈꿨는데 그것도 좀 안 됐죠. 예, 근데 예. 독일 대사관하고 이야기가 다 됐어요. 다 됐고 치밀하게 약속 날짜도 다 잡고 그랬는데 막상 이게 그 도망자들 수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그쪽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나 봐. 사인이 네. 좀 안 맞았어요. 네. 안 맞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윤한봉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인이 초반에 좀 안 맞으니까 네. 혹시 일이 잘못됐다라는 의심이 덜컥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독일 망명을 접었던 것이죠. 아예 접어버리죠. 네. 네. 원래 망명을 할 때는 박효선 선생이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나서는 박효선 선생은 따로 이제 그 수배 생활 하시고 윤한봉 선생님은 별도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한봉 선생만 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절 그 도망 다니던 이야기 가지고 박효선 선생이 극을 따로 하나 쓰신 게 있어요.
박현 선생 극이. 사실 이제 언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박현 선생 전집도 작년에 네. 새로 나왔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그 5월 관련 극들이 박현 선생 되게 많이 쓰셨는데 네. 요 유남봉 선생과 도망 다니던 이야기. 근데 거기 보면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요. 유남봉 선생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담배 네. 피는 거 빼면. 네. 근데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네. 책도 낮에만 보고 밤에 불도 켜지 않고 왜냐하면 도망다니면서 누군가의 신세를 지는데 그 사람들을 일상 속에서 불편하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죠. 자기들이 이제 수배자 신분인데 그 숨겨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까지 불편하게 하고 애들이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막 그러면 이제 괴로우니까 서로가 그 인간들이 얼마나 단순한 것에서 나약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생활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남봉 쌤이 5.18과 관련된 1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숨겨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이제 눈치는 챘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유남봉 선생에 대한 기억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저런 철저함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하겠구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망자 신분일 때 자기 마음이 되게 허물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힘듦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유남봉 선생은 그 순간까지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나를 숨겨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나에게 위험이 닥친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까 도망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망명 생활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시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있는 이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유남봉 선생님이 잡히면 자기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자기 조직도 피해를 받으니까 광주에서는 어떻게든 너는 한국에 살면 안 된다. 네, 한국에 떠라. 라는 식의 이야기도 올라오고 또 이제 순배 생활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 뭐랄까요? 이 자괴감 같은 것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부채감도 굉장히 더 심했겠죠. 5.18 당시에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부채도 그 기간 동안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 독일 대사관 사건이 이제 실패하잖아요. 독일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그 망명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자들하고 대사관 직원들이 좀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네. 대사관 들어갈 때는 빨간 스포츠카를 접선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독일인 부부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고2를 주선한 게 성염 선생이더라고요. 지금 바티칸 대사로 지금도 있나요? 현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염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알았냐면 라티노 교재 만드신 분. 맞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성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성염이 그 성염인가? 아니, 그랬어요. 저도 이거 작업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라티노 교재 편찬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네. 그분이셨어요. 그분도 관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아직 없을 때죠. 정의구현 사제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이름을 걸고 활동하기 시작한 게 한 87년도? 근데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물론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이 유남봉 선생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했었던 일화이기도 하더라고요. 독일로 이렇게 망명시키려고 했다는 게.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미처 못 듣고 왔는데 팟캐스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남봉 선생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누가요? 미국에서. 미국 교포들 미국에서, 방송이 맞아. 있어요. 예,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맞아요. 듣고 온다는 게 못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작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팟캐스트에서는 제목에 유남봉이 등장하는 경우는 저희뿐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 미국에 있더라고요. 네. 먼저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거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팟빵에 유남봉 이렇게 치면, 치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처 못 듣고 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팟빵이 미국까지 다. 이 전 세계로 선출되는 거. 그러면 저희 방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이게 라디오가 아니에요. 좀 이런 거 약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네이버 검색하네. 아마 이제 팟캐스트에도 등록해놨고 팟빵에도 등록해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에 건너가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81년도 이제 망명 과정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35일 동안 이제 적도를 넘어가지고 망명을 했고 화장실에서 숨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또 그 당시에 생긴 병 아마 그 고통들 때문에 병을 얻었을 거다, 폐기종을 얻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이렇게 망명하는 과정에서 그 서로 이제 오류가 조금 있었어요. 암호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기로 그런 이제 진부한 암호를 만들었는데 이틀을 빨리 도착한 거예요. 시애틀로 들어갔는데 이틀을 빨리 도착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미국 쪽에서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외국인 이제 미국인 목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에 올라가가지고 보려고 이렇게 그 유남봉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암구호를 전달 안 받았어요. 암호를. 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 항해사하고 기관사가 이 유담봉을 지켜줬던 거잖아요. 정찬대 선생하고 최동현 선생하고. 그래서 정찬대 선생이랑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무슨 꽃 좋아하냐고 물어봐도 이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같이 오신 여자분이 솔직하게 말하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뱅뱅뱅 돌다가 그래서 유남봉 선생이 그때도 그 화장실에서 정세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걔들이 맞다. 그래서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설프기 때문에. 어설프기 때문에 안기부 요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때 중앙정보 중앙정보 요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게 봉선화와 진달래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밀항하면서 이렇게 출발할 때 윤영 선생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난 도망자다라고 하는 이제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이제 시가 나오잖아요. 시 이제 한 구절에 보면은 이 못난 도망자를 용서하소서 용서받을 만한 실적을 남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소서 이제 이런 식의 자기가 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계속 미국에서 이제 민족 운동을 했었던 것이죠. 했던 것이고 미국에서 활동은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크게 두 시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7 6월 항쟁의 성과가 일어나기 전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반독재 운동, 민주화 운동에 방점을 많이 찍었다면 그 이후로는 뭐 통일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연대운동 쪽에 이제 방점이 더 많이 찍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초반에는 그 5.18과 관련된 순환자 돕기 운동 그런 운동을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게 또 미국에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언론을 통해 5.18을 접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광주 통제도 워낙 심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공중파에서 드라마로 처음 다뤄졌던 게 모래시계니까 그게 94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요? 94년. 네, 그 무렵에서 광주 사람들은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광주 사태가 나온다. 그게 굉장히 놀라우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했었거든요. 80년부터 10몇 년 동안 이 암암리에는 다 얘기되고 있고 학생 운동을 이렇게 운동권 내부에서는 5.18 관련된 비디오를 보는 게 가장 교양 자료였던 거잖아요. 의식화 자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5.18을 겪었었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다른 각지 대학을 돌면서 이제 증언대회 같은 걸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반대로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친정부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 언론을 통해서 광주를 접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80년대 그 광주 사건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인식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현실에 더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랍의 봄 이런 거를 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저 민주화 운동 하고 있구나. 모르는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돕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조직 운동을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좀 다들 이상하게 좀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젊은데 운동 경력은 또 엄청나기도 하고 또 밀항을 했다는데 그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 입장이었으면 저도 그 소식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유남보이가 배를 타고 왔다는데 타고 내리는 걸 본 사람이 없다. 거대한 권력기관의 보호가 없이 어떻게 태평양을 밀항하냐. 말이 되냐. 불악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안기부 불악지다. 네. 근데 저라도 만약에 모르는 상태였으면 이상하지 않아? 누가 밀항을 해가지고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웃겨. 밀항을 했는데 타고 내리는 거 누가 봐. 보면 안 돼. 이거는 형용 모순이야. 그런데 이제 윤한봉 선생님이 가명을 쓰죠. 김일민이라는 가명 썼고, 그 다음에 김상원. 예. 두 개의 가명을 쓰다가 한국에서 우연히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윤한봉이 밀항했다는 사실이 오픈되어 버려요. 오픈되어 버리고 그때부터 윤한봉이라는 이름 까고 내가 5.18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밝히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건 민족학교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민족학교를 만드는데 물론 그 민족학교의 이름들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그 민족학교를 정말로 그 미국 내에서 큰 한인 단체들도 공개적인 사무실 하나 없을 때 이 밀항자가 와가지고 내가 공간을 하나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코웃음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대를 어떻게 낼래?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윤한봉 선생은 되게 이 공간을 지니고 운동해본 경험들이 광주에 있었잖아요. 현대문화연구소, 네. 현대문화연구소를 통해서 활동해봤던 경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동료였던 김상윤 선생이 녹두서점이라는 공간 내가지고 그 서점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사실 극단 광대도 출범하고 송백회의 본부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공간 거점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간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항상 부문 운동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면 흩어지게 되는. 근데 이 관심과 저 관심이 결합되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학교를 건립하고, 민족학교가 건립해가지고도 아까 그런 모함들 이상하다, 밀항자라는데 가능하겠냐 그런 거 하고, 한쪽에서 보면 저기는 북한에서 그렇죠. 밀봉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당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포 사회가 양분이 돼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그다음에 이제 극우 반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교포 세력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김대중 지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들,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윤한봉 선생이 양쪽으로부터 전부 다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 줄을 안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도망갈 때가 33? 34? 34? 그러니까 33이면 가서 좀 그래도 명망가한테 의탁하고 기대고, 물론 이제 거기서도 그 윤한봉 선생 도와주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렇긴 하지만 그 조직 라인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역할을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일운동 조직에 속하지를 않고 새로운 운동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꽃가울만 하죠. 네. 네가 뭔데 이 동네에서 활동한 이 정통성 다 인정 안 하고 이 조직을 만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윤한봉 선생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운동해왔던 경험으로 보면 지금 미국 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렇게 운동하지 말고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더 광범위한 운동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족학교를 만들었고, 처음에 되게 팔이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학생 안 오는 학교를 학생 잘 안 오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마음이 참 묘해요. 이게 지금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욕망을 이걸로 충족시킬 수는 없는데, 학생 안 오는데도 내가 이거 버텨내야 돼, 다른 이유가 뭔가?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그리고 학생은 적은데 선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학교 열어놓고 6개월 동안 뭐 학생들 거의 안 와가지고 그 강의 시간이 되면 담배 피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모집하고 막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감정이 확 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쯤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또 홍보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족학교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를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정말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그 민족학교를 설립하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일단 그분이 미국에 가서 한 1년인가 1년 반인가? 제 기억에는. 아무튼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탐색기를 한 거예요. 미국 내에 있는 갖가지 뭐 한인회, 정세 판단한 거죠. 한인회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뭐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 아무튼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탐색기를 보내시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셨냐면 노인네들밖에 없구나. 이를테면 이승만 때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모임을 하면 그냥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잡담하고 싸우다가 끝나버리고 이 다른 어떤 단체들과 연대하거나 행사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중요하게는 미국 내에서 이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민주화 운동의 이 싸움에 모든 정신을 팔려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함께 한국에서 이 운동권들이 노선 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 들어가서 새롭게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청년들을 중심으로 판을 다시 판 전체를 다시 짜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한 게 그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족학교. 네. 근데 선생님 그 시위도 여러 번 참석을 근데 그 탐색기 그 시기에 했는데 이제 그 시위 현장에 여러 어떤 인종들이 있는데도 한인들은 보이지 않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그리고 또 시위를 통해서 의식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시위를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막 잡으러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운동가로서 성장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시위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시위를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려 누가 잡으러도 안 오고 사찰도 안 오고 뭐 협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운동가로서 성장이 시위를 통해서 좀 안 돼간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들이 더 의식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의식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족학교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족학교를 보면 이제 역사적 인물 3명을 걸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봉준, 김구, 장준하.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 뭐 전봉준은 민중, 김구는 민족, 장준하는 민주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결국에 이제 그 민족학교의 노선이라고 하는 거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런 걸 안 하고 민족학교 소사라고 하는 게 자기의 유일한 직함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아주 이제 헌신적인 그 운동 조직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대목이죠. 불편한 옷을 또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활동하기에 편한 어디 대표가 돼버리고 나면 또 활동폭이 좀 좁아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민족학교가 자리를 잡기 막 시작했는데 그 자리도 다 잡기도 전에 이 재미 한국 청년연합을 결성을 추진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그랬을 것 같아. 이제 민족학교 하나 유지 겨우 할까 말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근데 요거를 전체 전미로 확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미에 살고 있는 한인이 60만 명이었는데 전국 조직, 미국 전국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전국 조직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엄청 큰 조직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방향성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재밌었어요. 공개 합법적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하 조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미국 내 타운동 단체들과 연대 제휴하여 활동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독자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남부조국과 해외 그러니까 요 다른 남쪽이든 북쪽이든 거기에 종속적인 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 자금을 스스로 힘으로 마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남쪽 정부라든지 북쪽이라든지 활동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제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사실 되게 무모한 선언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어떤 일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일들이 많았었냐면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 그리고 교민사회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분탕질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어떤 지도자인 듯하게 행세를 하면서 교민들을 아래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고 마치 자기가 다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 국민 사회가 그 불신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 불신이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 윤한봉 선생님은 미국 안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독자성, 이 미국 내의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독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보면은 그 초창기 운동에 결합하는 옆에 있는 식구들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목수 활동을 했다고 하고 윤한봉 선생과 동갑내기라고 알려져 있는 홍기한 선생이 원래 목수 일 하고 있는데 윤한봉한테 완전 꽂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옆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룻밤만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설득을 다 해버렸다면서요. 어떻게 만나보시니까 어떻게? 아니, 저희가 안 해봤어 윤한봉 선생이. 저희가 만났을 때는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드셨을 때기도 하고 기력이 쇠하신 때이기도 해서 건강이 안 좋으실 때죠. 제가 한 일한데 제 후배가 있었는데 제 후배가 5.18 관련해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윤한봉 선생님을 따로 소개시켜줬어요. 윤한봉 선생님 사무실에 가서 세 명이죠. 저하고 제 후배하고 윤한봉 선생님 세 명이서 이렇게 5.18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한봉 선생님 스타일이 한번 말을 시작하면 본인이 빠져들어요. 본인이 빠져들어가지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빨리 하시고 침을 튀기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야. 근데 제 후배가 조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 앞에서 졸고 있어. 근데 윤한봉 선생님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진짜 죽이고 싶더라니까, 후배 자식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말은 진짜, 그러니까 그때 그 녹음해 놓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교육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근데 그분들 윤한봉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말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쉽다. 어렵지 않고 말이 너무 쉽다. 쉬우니까 공감하기가 너무 이제 빨리 공감이 되는 거예요. 빨리 공감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알맹이들만 딱딱 전달해 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과 하루 만에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어렵고, 대의도 마찬가지고, 대의가 있는 거니까,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의가 있는 거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은 진짜 좋아하시는 건 진짜 이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하셔도 피곤하신 게 없었대. 그때는. 근데 술을 안 먹잖아요, 그분이. 술을 전혀 못 드시거든요. 전혀 못 드시는데. 근데 윤한봉 선생님 실제로 저번에 막 어떤 나중에 뭔가 할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하셨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포 와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셨다고 한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에 아까 이제 민족학교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글이라 이게 단 몇 줄이지만 그렇게 살아먹고 진짜 팔이 날리고 이럴 때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견디면서, 그리고 당장의 어떤 현실뿐만 아니라 또 먼 미래까지 보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하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되게 일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할 텐데도 그런 걸 하셨다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활동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민족학교 안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면서 돈을 안 받아. 오히려 돈을 내. 자기가 회비를 해갖고 돈을 내면서 활동을 해.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민족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별 그 사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게 미국은 트리를 많이 산다고 하더만. 나무하러 다니는 거죠? 예. 나무 잘라갖고 그거를 놔두고 이제 사가는데 배달도 해줘야 되지. 그거를.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누가 훔쳐갈까봐
돌아가면서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고 추운 겨울에 계속 그걸 팔고 있어야 되는 거래. 근데 그런 일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아끼려고 윤한봉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담배는 피워야 되겠잖아. 근데 돈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꽁초를 주워가지고 피시는 거야. 누가 볼까봐 몰래 보면 또 그러니까. 그리고 담배 피는 회원들이 있으면 그 담배 피는 회원들은 회비를 더 걷게 했어요. 본인이 꼴초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꼴초면서 이렇게 본인이 또 자기 꽁초를 폈는데 아마 또 꽁초를 핀 게 또 나중에 폐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희 같이 활동했던 장광선 선생 증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마당집 그러니까 만들 때 그 궁금해. 저도 사실은 속으로 겁나고 걱정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데 이걸 아주 헌신적으로 해냈어요. 한창 왕성한 청년들이 매일 한 끼씩 굶고 그 돈을 모았죠. 자기 생업을 뒤로 밀쳐놓고 깡통과 헌옷을 모으러 다니고 크리스마스 때는 거리에 나가 꽃을 팔았어요.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11조보다 많이 벌이의 10분지 3은 됐어요. 이렇게 벌고 모은 돈을 마당집을 훌륭하게 꾸리고 확장하니까 선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놀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순전히 윤한봉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헌신의 강도가 높으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람들 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헌신의 강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들이 군말 없이 이렇게 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모델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윤한봉이라고 하는 헌신적 인물 없이는 이거 실천이 되게 불가능한 거죠. 주변에서 보면 사실 어디 이제 센터 같은데 제가 이제 아는 거기도 이제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이런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센터장이 이제 전남대 모 교수신데 일을 자꾸 막 따오더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벌이가 힘든데 밤새는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갈등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윤한봉 선생 사례 들어봐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그런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 해냈다는 게 좀 이제 그게 또 개인의 역량으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그분이 뭐 가진 카리스마나 이런 건지. 윤한봉 선생한테 돈을 뺏겨도 다들 기분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그 민족학교 그리고 재미 한국 청년연합 그리고 이렇게 마당집 이게 이제 민족학교 안에 있었던 일련의 이제 청년 조직 운동의 어떤 조직체라고 봐야 돼요? 제이미 한청년의 이를테면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민족학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민권센터, 민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부를 지칭하는 그 공간의 이름들을 따로따로 썼고요.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하는 40대 이하의 청년들 조직이 한청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의 이름하고 전국 단위 조직의 이름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마다 특성이 좀 다르니까 하는 역할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청년 본부라고 해서 한청년만 오면 좀 그러잖아요. 한청년 이해의 사람들, 한청년은 청년들 조직인데 청년 이해의 사람들도 그곳에 드나들면서 한청년과 연결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교는 말 그대로 센터의 역할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훌륭한 운동가나 활동가들을 발굴해가지고 재미 한청년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청년 말고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윤한봉 선생이 본인이 4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40살 넘어가는 사람들. 중장년. 예, 그 조직 이름이 한결에. 이제 한청년하고 한결에는 같이 움직이는 어떤 조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렇게 노인들 안 되겠다.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시고 꾸렸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저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윤한봉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요것도 네가 같이 해결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로 묶은 것이 그 한겨레죠. 한겨레로 이제 묶은 거고 LA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한청년이 활동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좀 성격이 달라요. 단체 운영의 성격이 좀 다른데 워싱턴에 있는 그 민권센터는 주로 뭘 했었냐면 대외 외교와 국제 연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죠.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권센터 워싱턴에.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에 빠지지 않고 미국에 있는 다양한 소수 인종들, 민족들 이런 국가들하고 연대하는 운동을 사실은 처음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했죠. 네. 중요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그게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타인을 바라볼 때 정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타인 없이 이렇게 정립될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위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민족들하고의 교류하면서 시위들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풍물패도 조직을 일찍 했고, 그렇죠. 저기 육장에 강아지를 들어왔어요. 예, 제가 육장 진정한 게스트가. 육장님이 저희 엔지니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육장. 아무튼 그게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 한복 입고 한복 입고 미국 이 도시 한복판을 이제 농악 네. 풍물 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 그러니까 그 다른 다른 해외 다른 단체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좋아했고 한국 그 한청년이 하는 그 가두 시위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이후로 서로 연결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많이 연결이 됐었고 윤한봉 선생님 자체도 그렇게 제3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남미 쪽이나 동남아 쪽이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이국 사람들 외국 분들의 연대 활동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었고 특히 이스라엘이나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고 한국 활동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해외에 있으면 각 주요한 나라들의 주요 인사들을 움직여가지고 한국 운동에 도움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거나 지금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하거나 그런 나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큰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국을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교포들 역시 미국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청년 그 강령에서도 나왔듯이 보다 정의로운 더 나은 미국을 만드는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은 미국을 누가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 소수자들, 한국 교포를 포함한 소수자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그렇죠.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민족학교 중심으로 쭉 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 한 7년? 6년? 이게 이제 가장 직결되는 것은 89년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89년도에 임수경 씨가 방북하잖아요. 네. 그 배우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청년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문규현 신부하고 같이 가죠. 네, 그렇죠. 문규현 신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방북하는데 이제 본인이 가진 않고 이제 방북 후에 방북해가지고 그 행사 이름이 뭐죠? 통일 대행진 행진 네. 전에 네. 무슨 축제에 참가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기 임수경이. 네. 그 축전에 참가하고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 외국 학생들하고 청년 학생들하고 백두산에서부터 저기 판문점까지 행진을 하고 요 남쪽에서는 저기 한라산에서 판문점까지 행진하는 그걸 조직하려고 그리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행진을 해요. 네, 미국에서도 미주 평화행진. 평화행진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평화행진 시나리오를 짜고 이제 윤한봉 선생이 그 본부 역할이 되는 거죠. 각 세계에서 그 행진을 하고 근데 그걸 조직하는데 이제 북한 정부하고도 협상하고 북한 정부 주도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행사는 한청년 주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행진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죠. 거기 그 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당시에 그 미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소수민족 국가들
그 활동하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평화행진에 북한에서 같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정작 북한에서는 어쨌든 한 400명 학생들이 이 행진에 참여하게 되고 한청년 포함해가지고 근데 정작 요 남한에서는 그게 안 되죠. 한라산에서 행진하려고 했는데 막아가지고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고 이제 시위로만 대체하게 됐고 이제 그랬던 거죠. 또 워낙 그 임수경이 방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남한사회에 엄청난 쇼크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장점 그러니까 남긴 성과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평양에 갔다 와가지고 나름 진보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편견을 약간이나마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작용했다라고 하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라고 하면서 운동권을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령을 받는 사람들로 보게끔 하는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영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임수경 씨가 참여했던 게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전대협 대표로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의 행진을 이제 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장면만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인식돼 있어서 실제 이 대행진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었던 사람들이나 뭐 윤한봉 선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뭐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건데 저 건너 들어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황석영 선생이 임수경이 저기 북한 갈 때 북한에 이미 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래서 뭐 황석영 선생 얘기로는 자기가 이제 그때 김일성도 만나가지고 김일성한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뱀 장사도 하고 그 저기 잘하는 그 황석영 선생이 그 구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어가지고 뭐라고 했다더라. 김일성이 인민의 재간둥이라고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 엄청 재밌게 얘기하고 대접도 잘 받고 그러고 사우나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좋은 사우나였는데 어쨌든 TV를 딱 보는데 임수경이 북으로 딱 넘어오더래. 그래서 아 좋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 침체를 가져온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예,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황석영 선생이 자기가 그 전라도 와 있으면 5.18이 나고 저기 북한에 가 있을 임수경이 오고 저기 독일에 가 있으니까 베를린 장벽이 넘어지고 저희 역사의 현장은 그냥 가면 역사의 현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구라가 참 세시죠. 구라가 세기도 하지만 뭐 김영삼도 옛날에 뭐 김일성이가 자기 기세에 눌려갖고 죽었다고. 기세에 아유 김일성 죽었다고. 근데 사실 오보가 그 전에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짠가 긴가민가 좀 했었던. 그 이제 저희가 은근슬쩍이라 하다가 윤한봉 선생님과 얘기돼가지고 이제 90년대 쪽으로 이제 점점 넘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윤한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80년대 운동 속에서 어떠한 사람 캐릭터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80년대스러웠지만은 또 동시에 가장 80년대스럽지 않은 모습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80년대는 굉장히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헌신을 하고 이제 아주 그 강렬한 탄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윤한봉이라고 한 사람이 되게 짊어지고 갔던 측면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거의 무소유로 살았었고 아까 이제 쭉 민족학교 이야기 나면서 그 활동의 헌신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80년대의 어떤 그 이데아 같다, 이상향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80년대는 그 운동의 엄혹함 때문에 오히려 교조주의가 심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오늘 견디가 너무 힘드니까 이른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미래학이죠, 미래학. 그렇죠. 언제 혁명이 일어나고 이 독재정권 무너질 거라고 하는 신학적인 믿음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조주의적이었는데 윤한봉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교조주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80년대스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또 80년대 운동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운동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교조주의라고 하는 게 운동의 어떤 저기잖아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힘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 줌의 적들. 자, 언제 한 줌의 적들 얘기한 지가 언제인지 그 적들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막그 민중가요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이런 게 혁명의 카지노주의단 말이에요. 한 번에 우리 세상에 온다. 그렇죠. 근데 다 뒤집어졌다. 그런 믿음이나 신앙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었던 시기. 근데 이거 진짜 이런 거 어디 있어? 이거예요? 혁명의 카지노주의? 아니 그냥 방금 혁명의 카지노주의. 대부분 털려. 따지 못하고. 카지노에서 돈 따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예. 혁명해 갖고 성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레닌이 따지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광주에 있을 때 연구소 이름이 현대문화연구소였잖아요. 돌아왔을 때 연구소 이름이 민족미래연구소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70년대에 만들었을 법한 연구소 이름은 민족미래에 더 어울리는 것 같고 90년대에 만들었어야 될 이름은 현대문화였던 것 같은데 되게 이름이 바뀌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문화연구소 할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는 더 이렇게 멀리 있는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이제 40대 후반 이렇잖아요. 그때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면 과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족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자기의 포지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바라보는 거리감 그렇죠. 좀 달랐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그 전형적인 의미에서 민족운동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통일운동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거를 되게 선취했던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민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그게 이제 폐쇄적이지 않은 민족이잖아요. 흔한 말로 보면은 좀 열린 민족주의를 이렇게 지향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이제 90년도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난 뒤에 굉장히 빠르게 또 이 권익운동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신노선이죠. 권익운동으로 바꿔야 된다. 이 한청년 자체가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윤한봉 선생이 얘기했었던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끌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네들 너무 운동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저기 학생운동들도 막 어떤 이념지향적으로 운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학생 자치, 학생들 저기 권익 신장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너 운동권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운동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어떤 이렇게 반대편에서 보면 윤한봉의 변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노선을 시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관성이라고 하는 것들 어느 정도 계속 갖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얼마나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른바 운동권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윤한봉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그 캐릭터 사람들이 말하는 캐릭터는 완고한데 운동 쪽에서 보면 유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적으로는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 이제 운동은 그 정세 판단에 따라서 분명하게 얻어내야 될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신채호 선생하고 약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굉장히 꼬장꼬장하단 말이에요. 꼬장꼬장한데 그분이 처음에는 완전히 그 국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렬한 민족주의였다가 말년에는 무정부주의로까지. 그래서 뭐 표현이 그럽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사상의 얼리 어댑터. 약간 그런 모습하고도 많이 겹쳐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활동적인 조직가의 모습으로는 안재성 씨가 썼던 경성 트로이카에 나온 이재유하고 많이 닮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윤한봉 선생이 맨 처음에 그 북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청학년 시절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한봉은 이념 무장이 좀 잘 안 된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윤한봉 선생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 비전향 장기수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거였냐면은 저 사람들을 빨갱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자기 인식의 한계였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고집스러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그 극복하고 더 넘어서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시대가 이제 변화해 가면서 신노선을 선택했고 미국 내 이제 한인들 권익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잘 인상 깊었던 일이 이제 한청년
우연히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 든 이제 교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수당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이제 신청하려면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그거 작업이 엄청 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민족학교라든지 민권센터라든지 오면은 대리로 이렇게 처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가 소중해지는 거죠. 자신의 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자기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운동에 제일 중요한 거죠. 작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노인들에게 들어오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고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나이가 많이 안 있어도 막 그런 거 하면 귀찮아 죽겠거든요. 액티브 액션아 진짜. 막 가끔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거 없이도 너무 자기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게 저희 부모님도 가끔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질 내거든요. 내가 이까짓 거를 너 따위에게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운동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이렇게 재밌게 좀 감명 깊게 봤었던 부분이 다른 민족을 대하는 방식, 특히 흑인을 대하는 한국 교포들의 문제점을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한 거라는 깜시라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주의자들도 알게 모르게 인종주의를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뭐 이렇게 유색인종을 좀 무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민족주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주의도 있고. 92년 LA 폭동을 봤던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민족학교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분명히 이 흑인들한테는 반한 감정이 있었고, 그런데 저기 간판을 코리아 리소스 센터라고 이렇게 걸어진 그 건물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한국인들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주유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동생이 불 끄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 한 사람은 어떤 민족을 위해서, 어떤 민족 너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이 밀려오는 저 파도 앞에서 자기가 대항할 수 없다. 무력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자기가 싸우고 싶었던 적도 아니야. 근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감당한다는 거. 그럴 때는 이렇게 그 큰 힘을 보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이제 쓴 개념 중에 억압의 이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는 사람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억압당한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차별했던 한국인, 한국인을 공격했던 흑인 모두 백인한테 대항하지 못한 억압의 이양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억압의 이양이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이렇게 또 교민들은 다 또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자기 피해를 봤으니까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흑인들이 나쁘지 않다 이 말을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 사이에서 계속 더 보편적인 운동 지향을 가지고 노력했던 인물이어서 그런 지점이 대단히 높게 어떤 한편으로 귀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안온하고 편하고 누구 모여갖고 남욕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양쪽 다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굉장히 외로운 거잖아요. 그런. 저는 운동권에 한 번도 몸을 담아보지 못해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도 좀 선배들한테 좀 관련한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어떤 진보 정치나 아무튼 운동권이 그 대중과의 괴리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한봉생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도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대중에게 타협하진 않은데 항상 대중들을 설득해야 하는 포지션. 그냥 놓지는 않으려고 뭔가 강요하거나 그런 거. 가치 지향하고 방법론 두 가지 줄을 굉장히 잘 이렇게 잘 달아보고 운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오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명확한 전선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 서버리면 훨씬 편하다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런 거를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운동가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워낙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워낙 그 시절이 암울하니까 이런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아, 오늘 무슨 약간 넉넉히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봄이 안 좋아서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어떤 책에서는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안 나오던데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DJ가 윤한봉에 대해서 말했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딴엔 억울하고 오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개 진서 같은 형식으로도 물어보고 네. 하는 망명이나 책이 네, 나오죠. 그런 어떤 불화들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그 호남 중심의 일종의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제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지금 쭉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들이나 또 그 미국에서의 어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직들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대중 생하고 불화 얘기는 이제 김대중 생이 그 굉장히 윤한봉을 견제하고 의식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제도권 안으로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모든 이제 운동권 출신 제야 인사들은 김대중 생한테 가서 인사하고 아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교동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그 김대중하고 윤한봉이 미국에 있던 시기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윤한봉이 김대중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 말하자면 저기 민주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사람들은 전부 DJ 지지자야 맞는데 DJ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조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윤한봉 입장에서 보면은 요 DJ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야욕 아까 뭐 혁명 카지노 얘기처럼 언젠가 한 판 뒤집어지면 DJ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니까 거기 가서 내가 얻을 게 있다. 실제로 얻었던 인물들이 있죠. 사실 박지원도 미국에서 DJ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경재 지금 이런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DJ 귀국 후에 미국에 있었던 교포들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면서 정치권을 흡수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청년 세력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DJ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근데 또 슬픈 일인데 DJ가 늘 빨갱이로 몰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DJ가 윤한봉을 또 그렇게 윤한봉을 빨갱이로 몰았죠. 그러니까 윤한봉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정보부에 따라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이제 DJ가 정말로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DJ가 본인이 갖고 있던 피해의식에서 노연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다른 빨갱이를 설정하면 나는 빨갱이가 아니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너 도둑이지. 근데 나 아니고 제가 진짜 도둑이야.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피해의식의 산물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의도인지 아니면 본인이 DJ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건. 고통받는 삶 속에서 나오는 방어기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윤한봉 생각에는 선생 생각에는 그게 방어기제이든 아니면 의도된 것이든 어쨌든 잘못한 거다. 그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훨씬 본인한테 가혹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들이대면 인정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하지 않는 윤한봉을 DJ 입장에서는 좋게 말해줄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한국 들어오고 나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또 앞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청학년에 이제 뭐 그 같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면 친정부 인사가 되고 90년대 초반에도 야권의 유력한 인물들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JR라고 하는 공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쭉 있었지만은 90년대 중반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야권으로 쫙 이렇게 옮겨가는 이제 그 국면에서 윤한봉 선생님이 같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봤을 때는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이제 민주당 갖고 뭐 하고 있어. 친구들 후배들 아니면 동교동 갖고 줄 서고 있어. 이런 거죠 지금. 지금 이해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사실 윤한봉과 DJ 사이에 이렇게 거간군도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 청문회 당시에 이제 윤한봉이 한번 들어올 찬스가 열렸고 93년도에 들어올 찬스가 열렸는데 50 청문회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
증인으로 윤한봉을 채택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건 이제 야당에서 이제 좀 강력하게 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88년인데.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해찬 의원이 이제 윤한봉생에게 들어올라냐 이런 들어오면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는 있죠. 그 한국 들어와서 김대중 비판하지 말라 그 조건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명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87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 때 이 김대중 선생의 선택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윤한봉 선생님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이 판에서 대통령 될 수 없는데 독자적으로 나와서 김영삼을 밀어가지고 노태우를 떨어뜨리는 걸 해야 된다 먼저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른바 사자 필승론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본인이 출마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백견 선생이 또 독자 그쵸. 후보로 네. 나오셔가지고 그때 백견 선거 이제 운동본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도 1년에 꼭 한 번씩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꼭 한 번씩 백현 선생님 개고기를 대학로 옆에 그 연구소 있잖아요. 그 연구소에 찾아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고기를 엄청나게 떼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고기를. 개고기를. 개고기도 그렇고 그렇게 막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서 그렇게 챙겼다라기보다는 87년이라는 주요한 그 대선의 사건에서 그래도 독자 후보로 나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챙기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김대중 같은 경우도 자기 자서전에 87년에 내가 양보하는 건 잘못이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과 완전히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5.18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랬지만 그것도 결정적으로 큰 김대중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후에 광주에 돌아왔을 때 어찌됐든 김대중 선생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걸 만큼 굉장히 들어오기 전부터 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조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자기 세력이 아닌데 커갈 수 있는 인물들을 다 라이벌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은 다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제야 인사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윤한봉 선생 생각은 근데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이 이제 원래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적절한 포지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제가 정치하려고 좀 저러는 거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꼴만 봐도 저것은 정치하려고 그런 거지. 한국 사회 갖고 있는 고질병이 이거예요. 좀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빠치 다셔야죠. 이런 거 알고. 네. 근데 이게 가끔씩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윤한봉 선생님이 93년도인가요? 한국 돌아오셨을 때 아무튼 그때 돌아와서 광주에 돌아오셔서 민낯을 다 보거든요. 광주 이 시민운동을 하는 이 가장 보수적인 단체들이나 도시가 됐다. 정치인들의 민낯을 다 보고 아무튼 그때 이제 광주에서 활동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기념사업 운동에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는 정치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광주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로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 그런 거 그리고 제2의 DJ를 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왜냐면 DJ가 90년대 했던 게 이제 지역 등권론이잖아요. 이제 그거의 아류 버전인 거죠.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뭐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선거에서 광주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역 개발론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93년도에 윤한봉 선생님이 광주에 오셨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과 제가 보기엔 광주 지금 2017년 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이 제야 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윤한봉 선생이 주축이 돼서 했었던 저희 들불 714 기념비
하고 김남주 시인 12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참 국가주도로는 이런 정도 12 이런 정도 기념비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소박한 비석들이에요. 근데 12도 너무 아름다워요. 12도 이렇게 시립미술관 옆에 있죠. 예, 중해공원에. 근데 또 보면 그걸 사적으로 세우진 않거든요. 사적인 공간에다 세우지 않아요. 공적인 공간에다 세우는데 그 일을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도안을 하고 이 작업의 총책임자는 홍성담 선생이에요. 근데 홍성담 선생이 두 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술가로서 홍성담 선생이 총책임자였지만 그 배우 세력, 늘 배우 세력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요 돈을 모으고 요 일을 홍성담 선생에게 맡기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윤한봉 선생의 작업이었는데 둘이 다 너무 소박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비석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주도에서 기념한다라는 게 얼마나 저열하게 되는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야 세력이라는 거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들이 그냥 개개의 시민들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나름 연합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에 대한 주요 발화자로서 살면서 이를 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그러면 생각을 아주 했어요. 훌륭한 형태의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집단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런 게 이루어지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남주 선생 10이나 이 들불 치료사 기념비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광주에서 이제 윤한보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과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한봉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과잉이 있었고, 그러니까 윤한봉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또 과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균형감 있게 이해한다거나 받아들이기에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한 또래에 사실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그 거리감으로 윤한봉을 바라보고 그 시대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었고 막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고, 그 책을 막 여러 권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썼다고 알려진 책 있잖아요. 운동화 똥가방인가? 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막 다른 거, 그러니까 화자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입이 많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윤한보 선생님 폐기종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엄청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책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글에 쓰면서 서양 의술로 못 고치는 불치병이래요. 그 불치병이었나 봐요. 그 시절에 폐기종이.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만사 제쳐주고 명의를 찾아가서 자기가 꼭 이 병을 고칠 거다.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고야 말 거고, 나는 건강을 회복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뭐 수평선을 향해서 갈 거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5월 영령들과 또 망명생활들이나 뭐 이런 한청령 한겨레 같은 것들 조직을 생략하면서 이겨낼 거고, 영원한 그리움의 바다와 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겨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서 책이 끝나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살려고 올해 활동을 해 가시려고 목표가 많으셨거든요.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유품을 제가 정리를 최근에 했는데, 이렇게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에 뭐가 적어져 있냐면, 이렇게 메모지라기보다는 아무튼 공책인데 가습기를 사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사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델 이름을 다 쓰고 그 판매하는 대리점 가장 자기한테 전화번호랑 약도까지 다 그려놓고 그게 한 4-5개를 찾아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치밀하다고 말했는데, 이건 그냥 약가일 뿐이고, 가습기 하나 사는데 이거는 진짜 약가일 뿐이고, 그렇게 자기가 결심한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마지막도 사실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기 전에 광주에서 자기가 혹시 이제 잘못될, 본인이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의 준비를 다 해두세요.
실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이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랬었어요. 이게 저는 그 대목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도 고민하셨더라고요. 이미 한청년 조직의 그 리더였고 한겨레 조직의 리더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올 때는 미국 운동에서 미국 한인 운동에서 나를 광주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겠다. 근데 이제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는 광주의 운동권이 자기를 미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전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이었구나. 언제나 뭐라고 해야 될까, 절대적인 존재의 명령을 듣는 자는 아닌데 이렇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의 명령을 듣진 않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뜻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 같고, 그게 되게 독특한 사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보다 큰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의존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 돌아오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이 가면 미국의 운동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냐. 당신이 가면 미국 운동이 죽을 수도 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윤한봉 선생님도 아무튼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어찌됐든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서 그 한청년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 1년에 한 번씩 참석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수술이 잡혀 있는 바로 직전 행사였었는데, 그때 제 기억이 잘못됐는데 한국에 돌아오기 바로 직전 행사였었어요. 아무튼 헷갈리네요. 그거는 아무튼 그 행사에서 그 병원 수술 바로 직전 행사였는지 한국에 돌아오는 행사 직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윤한봉 선생님하고 윤한봉 선생님 부인이시죠. 신경희 선생님이 미국에서 일정 끝내고 어떤 분이 이제 호텔로 데려다 줘요. 모셔다 드리는데 정승진 선생님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윤한봉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엄청 우는 거예요. 쭈그려가지고 복잡했겠지. 본인 심정이 복잡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이제 홍의담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 책의 맨 마지막 그 윤한봉 선생님 평전, 안재성 선생님이 쓴 그 평전 맨 마지막에 홍의담 선생님 멘트를 이렇게 인용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걸은 적이 있었기에 이 행성은 아름답다. 저는 참 그렇게 행성이 아름다워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행성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았고, 참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이런 삶을 느낄 때마다 되게 이유 없는 부채감, 또 부채감과 더불어서 희망 같은 것도 조금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뒤를 잘 뭔가 이어갈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그 황가훈 선생이 자기가 본인이 쓴 책 서문에 자기 책을 읽고 윤한봉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청소년 하나만 나와도 자기는 이 책을 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전 사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내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우리 말 듣는 것보다. 그래서 꼭 책을 사셔서 잘 읽어보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이번주 해서 이렇게 2주간 윤한봉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계셨으면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젊은 후배들과 활동가들에게 많이 귀감이 됐을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선배들 찾기가 요즘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올해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2가지 책들도 새롭게 나왔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창비에서 출판된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이라는 책과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임을 위한 행진. 제가 행진이라는 실수해가지고. 한강우 선생님이 쓰신 책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봐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나 맨발의 맛집을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저기 오늘 이제 여름 됐으니까 닭집 하나 소개하려고요. 오딱집인데요. 그 동명동에 있는 칠복계라는 오딱집이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닭 육수 먹는 거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거기 육수가 맛있어요. 육수가 맛있어요. 육수를 계속 이렇게 리필해주고 육수 더 먹고 닭보다 육수 마시는 재미로 이제 가는 집이고요. 죽이 맛있죠, 죽이. 네, 마지막에 죽도 주라. 죽이 아는 진짜 데인가 봐. 맛있어요. 네, 아유, 그렇죠. 잘 알죠. 네. 칠곡계? 칠복계. 칠복. 게. 네. 예, 뭐 미리 예약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이제 닭을 이제 삶아주시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미리 예약. 제가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몇 시에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갔더니 오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와갖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는데 근데 아까 그 사람도 전화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아까 그 사람은 뭔 전화를 했냐면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냐고 전화를 했고 저는 이제 예약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 닭을 먹고 있는 게 제 선생이었어요. 마침.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결국 그날 닭 먹었어? 네, 닭 먹었어요. 옆 테이블에 같이 앉아갖고 나란히 먹었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시 한번 하러 갑시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후원. 칠복계 설명을 좀 못했어요. 요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칠복계에서 별 얘기를 안 하면 닭 가슴살하고 닭똥집을 이렇게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볶아서 줘요. 근데 원래 칠복계에서 생 닭가슴살을 이렇게 줬어요. 회로. 그런데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계셔서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닭가슴살 회를 안 먹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닭가슴살 회가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맛없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촌닭집들에서 닭을 그때 잡아가지고 좀 온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칠복계는 굉장히 많은 닭을 잡기 때문에 그날 한 거를 좀 신선하고 좀 차갑게 낼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닭 가슴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고, 근데 닭 가슴살을 미리 말해야 돼요. 요즘에 그것에 대한 더 좋은 음식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니까 그냥 볶아서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볶아서 주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 얘기 들으면 윤대영이라고 좋은 소설가 있어요. 윤대영 선생이 음식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음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여러 음식 다뤘는데 전라도에서만 닭가슴살을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물컹물컹하고 좀 맛없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맛있는 닭가슴살 회를 맛있는 거 안 먹어보고 함부로 음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맨발이 그 검증을 해줘야지 그걸 책에다 쓰는 거지, 안 그래?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국민 진이상. 그런 거는 저 맨발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네, 오늘도 저희 귤 까는 방송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팟빵에서 귤 까는 방송 귤팟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운로드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들으시다가 좀 거슬리거나 AS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후원하기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나 타이밍을 놓치고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